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타인에게 얽매이지 않고 온전한 나로 사는 법,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지은이는 웨인다이어, 옮긴이는 장원철, 발행은 스몰빅 나이프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공감하시는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4일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생 철학의 대가인 심리학자 웨인다이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라. 타인의 마음을 얻는다고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는다. 나의 가치를 만들고 증명하는 것은 오직 나뿐임을 명심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를 보며 칭찬을 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 확인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칭찬받고자 하는 순간 타인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며 인정받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타인이 원하는 행동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남이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철저한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행복 추구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타인의 억압과 통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한 특별한 전략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를 더 사랑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웨인다이어의 삶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조언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사의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는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의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당신의 즐거움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의미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쥐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고 느끼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진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자유란 당신이 반드시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이 요구하는 희생이 처음엔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중엔 당신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 만큼 무서운 장치라고 깨달을 것이다. 간단하고 미묘한 타인의 조종으로도 우리의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일상의 모든 국면에서 주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서는 곳마다 일의 주체가 될 때 환경과 조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자유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내적 습관이 된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여러 해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나는 내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한탄을 종종 듣고는 했다. 그녀가 약속을 했었죠.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에게 이 문제를 맡겨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겐 별거 아니었겠지만 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 말이죠. 그들은 다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난 언제쯤 당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기대를 하다 후회하게 된 내담자들은 결국 자신의 자유마저 침해당하곤 했다. 자신의 자유를 찾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갖는다. 무뚝뚝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시도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는 누구의 소유일 수 없어. 나한테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와 희생자처럼 사는 것이 버릇되어 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나에 대한 확신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타인의 재물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희생에서 벗어나 자유롭기 위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자세,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개발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나 관습 혹은 윗사람이 기대하는 능력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동안 가소평가되었던 자신의 능력을 찾는다면 자유로운 삶을 향한 여정의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4가지 능력을 살펴보자. 1. 신체적 능력. 판단력 있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통해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방해될 요소가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 당신의 몸은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이클 필립 박사는 우리 안의 잠재력이라는 책에서 아들과 함께 자동차로 미 대륙을 횡단하던 한 노년 여성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다. 두 모자가 외딴 사막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났다. 아들은 지렛대로 차를 들어올리고 차체 밑을 살폈다. 그때 지렛대가 미끄러지며 차가 내려앉았고 아들은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와 차 사이에 깔리고 말았다. 아들을 빼내지 못하면 몇 분 내로 질식사할 것이 틀림없었다. 어머니에게는 도움을 구할 시간도 자신이 힘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필립 박사는 책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차의 범퍼를 움켜쥐고 차를 들어올리고는 아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버텼다. 그녀는 아들이 빠져나오자마자 돌연 힘이 빠졌고 도로 위로 주저앉았다. 이는 그녀가 몇백 킬로그램이 넘는 무게를 적어도 10초 이상 들어 올렸다는 것을 뜻한다. 몸무게 56kg도 안 되는 평범하고 나이든 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다. 책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온다. 핵심은 하나다.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 수 없다는 믿음을 버리고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모두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태도와 믿음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감기, 요통, 두통, 발진, 위경련뿐만 아니라 이보다 심각한 심장질환, 궤양,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에이, 설마 어떻게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되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태도로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왜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가?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한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사고의 경향에서 벗어나라. 프렌치 알렉산더 박사는 정신의학 원칙과 응용에서 마음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생물학과 의학에서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 깨달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
이 지적 능력. 공공교육에서 가장 위험한 편견 중 하나는 학습 능력에 대한 오해다. 1960년대에 있었던 한 실험은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저평가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한 교사에게 아이들의 실제 IQ 점수 기록지를 남겨주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사물함 번호로 채워진 가짜 IQ 점수표도 들어있었다. 교사는 사물함 번호도 실제 IQ라 생각하고 학기 내내 아이들의 IQ를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1년 후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사물함 번호가 높은 학생들, 즉 실험상 IQ가 높다고 표기된 학생들이 사물함 번호가 낮은 학생들보다 탁월한 성취를 보였다. 스스로를 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을 보이게 된다. 낮은 기대가 스스로를 제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조차 당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당신은 2배나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우리 안에는 천재성이 있다. 그것이 겉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한편, 애초에 천재성은 타고난 머리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학습 능력이 둔하다고 믿고 있다면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외국어를 배우기에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외국어 능력이 쉽게 향상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1.35리터에 불과하지만 아주 낮게 잡아도 100억 개 이상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얼마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마이클 필립스 박사가 제안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자. 연필과 종이를 쥐고 앉아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세요. 사람 이름, 들었던 사실, 어린 시절의 기억, 책이나 영화의 제목과 줄거리, 경험했던 일, 취미 등 이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필립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하루 24시간 동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2000년은 걸립니다. 기억의 잠재성은 경이롭다.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암기할 수 있으며 몇 달 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잠깐 방문한 사무실에 어떤 사물이 있었는지 떠올려서 목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매우 뛰어난 두뇌와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난 똑똑하지 않아. 이름이나 숫자 외우는데 젬병이야. 수학은 타고나야 해. 나는 독서 속도가 느려. 이런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와 같은 생각은 모두 스스로를 제물로 만든다. 위와 같은 표현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드러내라.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인생이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3. 정서적 능력. 우리 모두는 신체적 지적 능력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영역에서도 탁월함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모두는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 우울감, 걱정, 두려움, 분노,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면 혹은 어떤 일에 고통받고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대개는 이러한 표현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람이니까 분노에 휩쓸리는 거지. 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보통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정서적 트라우마로 삶을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반응할 수 있다. 삶의 매 순간을 알차게 살고 싶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편이 좋다. 심리학자들이 지겹도록 반복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모습으로 변한다. 감정적 동요나 불안에서 벗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모두는 충분히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4. 사회적 능력. 말이나 행동이 세련되지 못한 사람, 인간관계에 서툴고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수줍음을 잘 타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은 비사교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등으로 분류하면 인간은 그 계층의 생활 패턴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재정 조건을 변화시킬 기회 앞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한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을 행운아라고 생각하기에 만족할 뿐이다.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차를 몰고 나왔다면 정말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해할 것이다. 내가 아침에 말했지 오늘 차 몰고 나오는 게 아니었다고.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 지금 돈이 충분하다고 부자처럼 생각하라. 스스로를 달변가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여겨라. 되고 싶은 모습으로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라. 처음 몇 번의 시도가 실패로 끝이 났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누구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것뿐이다. 이미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왜 더 나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가?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가? 시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지 항상 궁금한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당신을 설명할 때 평범이나 평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다들 이렇게 한다, 이대로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승복하는가? 옷을 고르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입었는지 확인하는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왜 남들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이 성취한 일에 질투심을 자주 느끼는가?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할 때 내면의 기준에 따른다. 자존감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비교라는 외부 기준에 의존한다. 사실 타인과의 비교는 누구나 한다.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비교라는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다져야 한다. 생활 속 아주 작은 부분에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신념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할 전략들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남처럼 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사상가 에머스는 저서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만의 신념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업적을 달성하려는 자만이 진리의 이름으로 가로막히지 않으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한다. 결국 인간의 진실성 외에 신성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에머스는 매우 강하게 표현했지만 많은 이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만의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갈 만큼 강단이 없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신념을 고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에머슨이 말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시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많은 삶의 부조리를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당신이 남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환기시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라. 자신 이외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혹을 거부하라. 비교로부터 나를 지키는 16가지 전략. 1. 비교에 기분 상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당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과 상대할 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들의 비교는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도 동일하게 행동한다. 모욕감이 느껴지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그렇게 해야 모욕적인 비교의 덫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2. 즉시 판문하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례로 들며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판문하라.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걸 제가 알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한다. 비교하는 즉시 판문하라. 단지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다. 잠깐만요. 제가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즉각 따져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불손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도 망설이지 마라. 몇 번에 걸쳐 시도하면 그들을 상대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당신이 진심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도 헛된 노력을 그만둔다. 명심하자. 그들이 비교하는 것은 먹히니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는다. 3.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말하라. 셀리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빠 생각이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내면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 가능하다. 상대를 향한 불신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당혹감도 같이 표현하라. 4. 무시하라.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면 무시하는 방법을 연습하라. 단지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이 전략은 가족사에 특히 효과적이다. 비교를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면 침묵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뜻을 전하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 이제부터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겠다고 하라. 그들은 발끈하고 화를 내겠지만 이것 또한 당신을 뜻대로 움직이려는 전략이다. 결국 당신의 메시지를 알게 될 것이다. 5. 그들의 말을 역이용하라. 상대의 말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지난주 아무 불평 없었던 손님이 있었다고요.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장님보다 훨씬 더 친절했던 업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촌형처럼 명문대에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빠도 삼촌처럼 관대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도 이 게임이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6. 선수를 쳐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지적하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화나셨죠.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하려는 걸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정확한 말로 선수를 치면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미한 비교 대신에 솔직한 대화의 장으로 상대를 유도할 수 있다. 7.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땐 상대하지 마라. 상점 점원과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의사도 그럴 의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다들 다른 손님도 규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더는 상대하지 마라.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대화를 계속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변호사, 세무공무원, 의사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전문가들보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정중하게 물러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이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도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거의 항상 그들의 희생양이 된다. 8. 자신에게 집중하라. 비교를 통해 당신을 희생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만났다면
자신에게 집중하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는 걸까? 나보고 그 사람이 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라. 이와 같은 자문자답을 통해 분노와 모멸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당신만의 가능성을 찾아가게 된다. 스스로 원하는 바를 깨달아야 타인의 재물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다. 9. 욕망을 파악하고 당신 편으로 만들어라. 비교의 함정을 벗어나려면 삶의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욕망을 파악하라.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저럴까? 아니면 이해받고 싶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인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일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그들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 매니저 혹은 사장과 같은 사람과 만난다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해 모종의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런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웬만한 직책으론 힘들겠죠. 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직책이 가진 권한을 존중하여 원만한 일처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사이가 가까워져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경력이 짧다면 그는 당신의 방식에 빨리 익숙해질 것이고 경력이 길다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당신도 쉽게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10. 전략적으로 부탁하라. 계속 삶에 끼어들어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당신을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진지한 시간을 가지고 그의 행동에 관해 얘기하라. 감정적이지 않을 때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 열변을 토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오히려 그들의 비교가 정당화된다. 때로는 부탁하는 것도 전략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